일본 정부와 교육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능 만점을 받은 일본 여고생의 폭로에 일본 사회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한국 수학여행 후 이 학생이 공개한 오류 노트로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극우단체는 그녀를 반일 행위자로 문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 카나입니다. 17살, 일본의 고등학교 2학년이죠. 아니, 정확히는 평범하지 않은 학생이라고 해야겠네요. 지난 일본 전국 모의고사와 센터 시험에서 고3 레벨 전 과목 만점을 받았으니까요. 카나는 이미 도쿄대 합격 확정이야. 저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퍼졌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제 좌우명은 간단해요. 시간은 점수로 환산된다. 올해 수학여행은 한국입니다. 하야시 선생님의 발표에 교실이 술렁이었어요. 저는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으로 왜 정하신 거죠? 지금이 수험 골든타임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수학여행보다 공부가 먼저 아닌가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하야시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셨죠. 카나, 이미 고3 커리큘럼까지 다 끝낸 상태라서 남은 건 정리와 심화뿐입니다. 이런 시기에 외국에 나가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게다가 왜 하필 한국이죠? 역사적으로 논란 많은 나라잖아요. 옆자리에 유키가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카나, 그만해. 유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그 시간에 논술 3세트, 수리논증 문제, 100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는 게 교과서보다 더 정확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생님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카나, 지금 너한테 필요한 건 점수가 아니라 시선이야. 이건 정답 찾는 여행이 아니야. 답이 없다는 걸 배우는 기회일 수도 있어.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답이 없다는 건 비논리의 다른 말이다. 결국 저는 패배했고 수학여행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공부 계획표를 펼쳤습니다. 수학여행 전까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을지 계산했죠. 왜 하필 지금이지? 왜 하필 한국이지?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라면 한국은 일본보다 모든 면에서 열등한 나라일 텐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카나, 짐은 다 쌌니? 네, 어머니 필요한 건 다 챙겼어요. 공부할 것도요. 어머니는 제 침대 위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가끔은 책에서 떨어져 나와 세상을 직접 볼 필요도 있어. 넌 항상 정답만 찾고 있지만 세상엔 정답이 없는 문제들도 많단다. 그날 밤 가방에 문제집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시간 낭비일 거야. 그리고 여권 속에 작은 수첩을 끼워 넣었어요. 아직은 빈 페이지뿐인 그 수첩이 제 인생을 바꿀 오류 노트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수학 문제집이, 머릿속에는 한국은 일본보다 열등하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확신에 찬 답이 가장 큰 오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복도 천장에는 큰 스크린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놀랍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지나가자 스크린의 언어가 자동으로 일본어로 바뀌었습니다. 도쿄에서 오신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니 긴 줄 대신 무인 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구들은 이미 신기해하며 기계 앞으로 달려갔죠. 카나, 이거 봐. 얼굴만 비추면 바로 통과돼. 유키의 말에 저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어 기계 앞에 섰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리카나님,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을 일본어로 정확히 발음하는 기계 앞에서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기도 전이었는데요. 얼굴 인식 시스템입니다. 승객 정보와 매칭했습니다. 설명하는 안내 로봇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 뒤에서 하야시 선생님이 감탄하셨죠. 우와, 대단하네.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카트가 우리 짐을 식별해 모아주었죠. 공항 밖으로 나가는 길,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또 놀랐어요. 변기 위 디스플레이에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버스에 오르자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바닥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겨울인데도 발이 춥지 않았어요. 바닥 난방이래. 한국은 겨울에 모든 정류장 바닥을 데운대. 친구 미카의 설명에 저는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옆자리에서는 어느 한국 학생이 공중에 손가락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버스 창문이 투명 디스플레이로 변해 있었죠. 저거 뭐야? 미카가 묻자 그 학생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스마트 윈도우예요. 지금 도착지까지 경로 확인하고 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제 머릿속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도쿄보다 더 첨단 기술이 곳곳에 녹아있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고 떨리는 손으로 적었습니다. 기술 격차 7에서 10년, 기존 예측 오차 발생, 원인 분석 필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동안에도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로비에 있는 로봇이 우리 짐을 방까지 운반해 주었고 엘리베이터는 버튼 없이 목소리로 작동했죠. 방에 들어서자 스마트 미러가 저를 인식하고 날씨와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맞아? 불현듯 교과서에서 읽었던 내용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내 계산에 없던 변수야. 인사동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우리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가게들을 구경했죠. 한 기념품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도쿄에서 오셨죠? 상인 아저씨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하셨어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일본어로 대화한 것도 아닌데.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매일 일본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도쿄 사람들은 걸음걸이가 조금 다르답니다. 웃으며 답하신 아저씨의 친절함에 우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상점 안으로 들어가니 일본어로 된 안내문이 눈에 띄었어요. 많은 가게들이 일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잠시 후 유키가 화장실을 찾는다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우리는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야시 선생님과 함께 찾으러 가려는데 유키가 한국 대학생 커플과 함께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카나, 이 언니 오빠가 화장실을 찾아주고 맛있는 떡볶이집도 알려줬어. 유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대학생 커플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고 계신가요? 완벽한 일본어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일본인인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 질문에 둘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여자 대학생이 답했습니다. 왜요? 사람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난 건 일본이 아니라 당신들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이 매우 강하다고 배웠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어요. 우리를 차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죠. 그들은 우리를 데리고 골목 안쪽의 작은 떡볶이 가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맵고 달콤한 맛이 신기했어요.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한국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일본 교과서에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자 대학생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하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죠. 사실 그다지 많이 다루지 않아요. 있는 내용도 대부분 과거 역사나 정치적 갈등 위주예요. 그렇군요. 우리도 비슷해요. 서로에 대해 배우는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쥐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침내 적었습니다. 데이터상 반일 감정은 높은데 왜 나는 따뜻함만 느낄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실제 한국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걸까요? 숫자와 통계, 교과서의 서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잠들기 전 오늘 만난 한국 대학생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오늘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 일정표에는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이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하야시 선생님이 어제 저녁 브리핑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내일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감옥을 방문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세요. 박물관 입구에 들어서자 일본어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는 일본어 오디오 가이드도 제공해 주었어요. 제 생각과는 달리 이곳은 방문객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었죠. 전시실로 들어가자 옛 감옥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감방, 고문 도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무수한 사진들,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천천히 전시실을 돌아다녔어요. 이 방은 주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입니다. 여성 수감실 앞에 섰을 때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는 한 여성의 사진과 함께 일기장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일본어 번역본이 옆에 붙어 있었죠. 18번째 생일, 오늘도 고문이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18,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사진 속 소녀는 지금의 제가 아닌 것만 같았지만 나이는 같았습니다. 전시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이름과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김지연 17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본 조선 병합이나 태평양 전쟁이라는 단어들은 그저 시험 문제의 정답일 뿐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실제 사람의 삶과 고통이었어요. 카나, 괜찮아. 유키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만 혼자 있고 싶어. 전시장 한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적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외운 건 연도, 사건, 조약, 그런데 이 소녀의 얼굴은 교과서에 없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학교 친구들도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히로미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유키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전시물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 장난기 넘치던 켄타도 얼굴이 굳어 있었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모두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야시 선생님도 말을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오늘 직접 본 역사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었어요. 수첩을 다시 펼치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정답은 문제집에 있지만 진실은 사람들의 얼굴에 있다. 이것은 더 이상 수학 방정식처럼 깔끔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정답이 없는 방정식을 마주한 기분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 유키는 말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히로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본 것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했나 봐요. 얘들아, 우리 좀 이야기할까? 켄타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켄타를 바라봤어요. 우린 왜 아무도 이걸 배우지 못했을까? 그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유키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역사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었어. 있어도 몇 줄 정도였고 난 항상 시험 점수만 신경 썼어. 내용이 무엇인지보다 정답이 뭔지에만 집중했거든. 히로미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내용보다는 점수, 진실보다는 정답만을 추구했죠. 조용히 일어나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그동안 간간히 적었던 메모들, 이제는 그것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새 페이지를 펼치고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들. 뭘 적고 있어? 켄타가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오류 노트,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 오해하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야. 유키가 다가와 제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방에서도 공책을 꺼냈어요.
나도 함께 써도 될까? 히로미와 켄타도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 둘러앉아 각자의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틀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열등하다. 한국인들은 일본인을 미워한다. 역사는 단순한 연도와 사건의 나열이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모두가 진지하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장난치고 떠들었을 시간이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하야시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모두들 뭐하고 있니? 선생님, 우리 오류 노트를 쓰고 있어요. 유키가 답했습니다. 하야시 선생님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오셨어요. 제 노트를 보시더니 잠시 말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죠. 그 노트는 정답 노트보다 훨씬 훌륭해. 그건 너희가 배운 증거야. 선생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공부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단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오류 노트에 적은 내용을 공유하며 처음으로 진짜 토론을 했어요. 시험 점수나 대학 입시가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잠들기 전 오류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가장 큰 오류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 시내 투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광화문 광장, 청계천, 명동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저는 내내 평화로운 도시 풍경과 서대 문형무소에서 본 장면들 사이에 괴리를 느꼈습니다. 어제 본 그 소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버스가 한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하야시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위안부 소녀상이 있어. 내려서 볼 사람은 자유롭게 봐도 좋아. 버스에서 내리자 공원 한편에 놓인 소녀상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빈 의자. 천천히 다가갔어요. 소녀상 앞에 이미 몇몇 관광객들이 서 있었지만 모두 조용히 묵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소녀상 앞에 서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예쁜 교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발 아래에는 여러 나라 말로 된 설명문이 있었어요. 일본어로 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오류 노트를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채워진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한 장을 천천히 찢었어요. 그 페이지에는 제가 어제 밤 적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답을 다 맞췄지만 진실은 한 문제도 몰랐습니다. 그 종이를 소녀상 앞에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와 이곳에서 마주한 역사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눈을 떴을 때 유키와 히로미, 켄타도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유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한국인 대학생이 우리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불쾌했겠지만 이상하게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이 기록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진실 앞에서 침묵했던 이 순간이 하야시 선생님이 다가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카나, 괜찮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처음으로 진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이해와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모습은 SNS에 퍼졌다고 합니다. 일본 수능 1등 여고생, 소녀상 앞 무릎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날 밤 오류 노트에 새로운 제목을 썼습니다. 정답을 넘어 진실을 향해. 일본에 돌아오자마자 학교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소녀상 앞에서 무릎 꿇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진 후 학교 게시판에는 온갖 말들이 오갔어요. 몇몇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반일 교육 현장에 보냈냐며 화를 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어떤 아이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죠. 교실에 들어서자 갑작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옆반 친구가 쪽지를 건넸어요. 진짜 무릎 꿇은 거야? 쪽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여러 학생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국은 어땠어? 정말 거기서 반일 교육을 해? 왜 무릎을 꿇었어? 하나하나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우리는 작은 결정을 내렸어요. 오류 노트에 복사본을 만들어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죠. 이건 단순한 정답이 아니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야. 복사본을 받아든 친구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노트를 읽고 질문을 했고, 우리는 최대한 솔직하게 답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가 아니었죠.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로 불려갔어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 그리고 몇몇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야시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모리카나 학생, 한국에서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 주겠니?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류 노트를 꺼내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과서에서 배운 것만이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접 본 역사는 달랐어요. 이건 반일도 친한도 아닙니다. 그저 정답이 아닌 진실에 가까워진 여정이었습니다. 교실 밖에서는 우리 반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종이를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야시 선생님을 지지하는 탄원서였죠. 선생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답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리 학생, 너의 용기가 대단하구나.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유키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선생님은 괜찮으신 거야? 응, 다행히 징계는 없을 거야.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우리의 생각을 더 듣고 싶어 하셨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지금 한국의 그 소녀상도 별을 보고 있을까요? 오류 노트를 펼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진실은 정답처럼 하나가 아니다. 모든 얼굴에 다른 진실이 있다.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도쿄대 캠퍼스에서 저는 입학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능 최고 점수를 받은 덕분에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었죠. 면접관들이 저를 부르자 긴장된 마음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모리카나 학생, 성적은 매우 우수하군요. 작년 한국 수학여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공부를 했나요? 첫 질문부터 예상 밖이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곳에서 정답이 없는 문제에 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그중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오류 노트를 꺼내 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생각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요. 제가 말을 마치자 면접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배울 줄 아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는 학생의 자질입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도쿄대학교 국제관계학과로요. 입학 후 첫 수업에서 저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류 노트를 보여주며 이야기하자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도 일본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같이 오류 노트를 만들어 볼까요? 한 한국 학생의 제안으로 우리는 한일 오류 노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나라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 교과서에는 없지만 알아야 할 것들을 함께 정리했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프로젝트는 커졌습니다. 1년 후, 우리는 그 내용을 책으로 엮었어요. 제목은 나는 틀렸다. 그래서 배웠다였습니다. 출판사의 도움으로 일본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출간되었죠.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특히 양국의 교육계에서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정답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오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다. 책 출간 기념으로 다시 서울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강연회도 열고 여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일정 중에 그 소녀상이 있는 공원에도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요. 소녀상 앞에 서자 작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새삼 느꼈어요.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기억하러 왔어요. 오류 노트는 이제 두 번째 채워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트는 제 오류를 담았다면 두 번째 노트는 제가 배운 진실들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외울 수 있지만 진실은 만나야만 한다는 것을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시험은 학교 교실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시험에는 정해진 답안지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만 묻고 있죠.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진실을 만나고 오류 노트를 채우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교과서가 진실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정답만이 아닌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진실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카나의 용기 있는 이야기 가슴에 새기셨나요? 작은 여고생의 선택이 두 나라의 아픈 역사를 마주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카나처럼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